네,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자배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배법을 왜 공부하냐 하면, 우리 앞서 대인배상 1과 2,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는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위에가 보험자, 중간이 일종의 가해자죠. 가해자인데 우리 보험용어로는 피보험자, 그리고 여기가 피해자, 제3자죠. 자, 대인배상 1, 2는 배상책임보험이고요. 배상책임보험은 우리 책임건재도 마찬가지지만 배상책임보험은 이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한 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때, 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물어주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이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하는 법령이 뭐가 있냐? 자배법과 민법이 있습니다. 공부의 비중은 자배법이 99.9%, 민법은 1%. 여러분들이 책임건재에서 배운 민법 공부 수준이면 자보에서 커버하고도 한 10번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뭐 제가 강의를 안 해도, 민법 강의를 안 해도 책임건재에서 배운 그 수준이면 아주 차고 넘칩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터치할 부분, 책임건재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 책임건재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들은 제가 교재에도 소개했고 강의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민법으로는 책임건재에서 배운 내용이면 충분하다. 비중도는 자배법이 거의 99.9%다. 그래서 이 자배법과 민법을 배우는 이유는 이 피보험자가 제3자,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보험사가 물어주는 거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지냐 지지 않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배법과 민법을 배우는 건데 자배법이 좀 어렵다고들 해요. 우리 수험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제 책과 제 강의를 들어보면 사실 자배법은 어려운 구간이 아닙니다. 뒤에 가면 오히려 피보험자 영역이라든가 또 보험금 계산편에서 최저보장금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거지, 자배법은 다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와 그 논리적인 사고를 토대로 편집된 제 교재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하는 강의를 들으면 자배법이 어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배법에 대해서. 자, 과거에는 우리 자동차 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민법에 따라서 그 책임관계를 규율해 왔습니다. 근데 1963년도에 우리 자배법이 제정이 되죠. 그래서 자배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자배법 특별법인, 민법의 특별법인 자배법을 우선 적용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배법이 어떤 법이길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냐? 자배법은 민법과 달리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물론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무과실 책임을 지기는 합니다만은 민법은 완벽히 과실 책임주의죠. 과실이 없으면 가해자에게,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못 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보호가 좀 취약했고요. 그런데 자배법이 등장하면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나아가서 자배법은 가해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민법은 딱 가해 운전 당사자만 책임을 집니다. 그것도 과실이 있을 때. 그런데 자배법은 운행자라고 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 그래서 가해 운전자 외에도 자배법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책임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게다가 무과실 책임,
물론 조건부 무과실 책임이기는 하지만 무과실 책임을 인정을 하다 보니까 아주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연역을 좀 아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배법의 취지, 뭐 재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공부에 시험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지금 이런 얘기들은 그냥 제가 양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시험에서 공부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나옵니다. 바로 처음 별표 4개, 별표 5개 돼 있죠. 제 책은 중요도에 따라서 별표 5개부터 하나, 그러니까 별표 0개부터 별표 5개까지 구분되어 있는데요. 별표 5개짜리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뭐가?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 요건 4가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배법 제3조를 여기 소개해 놨고요. 4가지 요건을 보시면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운행자에 해당할 것. 두 번째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죽거나 다칠 것. 세 번째는 손해배상 객체. 여기는 손해배상 주체고, 첫 번째는 손해배상 객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할 것. 그리고 면책사유. 자배법상 면책사유가 없을 것. 지금 자배법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긴 지금 뭐 보험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 그림에서 지금 1단계 우리 배상책임 단계, 2단계는 피보험자, 이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하냐를 따지는 거고, 여기 3단계는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에 맺은 그 약정, 계약에 면책사유는 없는가, 약관상 면책사유는 없는가가 3단계입니다. 다시 1단계 배상책임 영역,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가, 배상책임, 자배법과 민법. 2단계는 이자가 약관에서 말하는 적격 피보험자에 해당하는가, 2단계. 3단계는 약관상 면책사유가 없는가를 따져서 최종적으로 다 통과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구간은 지금 위가 아니라 밑에 1단계 배상책임 단계입니다. 자배법과 민법. 그 중에서 자배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면책사유는 자배법상 면책사유를 말하는 거죠. 약관상 면책사유와 혼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자를 따서 4가지 중요하니까 앞자를 따서 주, 운, 객, 면. 주, 운, 객, 면 외우세요. 처음 외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자동차 보험 공부를 하면서 덮어놓고 암기하는 것을 거의 경멸합니다. 그렇게 공부할 거면 아예 공부 포기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의학은 약간 이해 영역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나머지 2과목도 제3보험 그리고 책임건재도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덮어놓고 암기해야 될 영역들이 나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이해가 필요 없는 영역, 그냥 그거는 덮어놓고 외워야 되는 영역, 이런 부분들은 외워야죠. 근데 자본은 80% 이상, 90% 이상 다 이해의 영역입니다. 이해하지 않고 그냥 암기했다가는 나중에 답안 하나도 못 씁니다. 특히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손도 못 댑니다. 명부책 문제.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셔라 하는데, 일단은 제가 암기를 요구하는 첫 번째 주제가 테마가 나왔습니다. 바로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4가지 요건, 4가지죠. 앞자 따서 주, 운, 객, 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이걸 알아볼 겁니다. 손해배상 주체가 운행자에 해당할 것 했으니까 운행자가 누구냐? 그리고 자배법상 운행으로 인하여 사상할 것 했으니까 운행의 개념은 뭐냐? 알아볼 거고, 손해배상 객체가 타인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타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알아볼 거고, 면책사유는 어떤 게 있냐를 순서대로 알아볼 건데, 제일 처음 이제
운행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행자는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운행자만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로지 운행자만 집니다. 운행자만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무엇에?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운행자는 뭐냐? 우리 법의 자배법 3조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입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배법 해설서 같은 거 보면 이 자배법 3조 지금 16페이지에 보시면 자배법 제3조가 몇 줄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 정도밖에 안 되죠. 자배법 제3조 7줄밖에 안 되는 이 법문에 대해서 해설서를 보면 몇백 페이지가 나옵니다. 물론 판례를 소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몇백 페이지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은 모든 법령이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법령이 구체적으로 막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담아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법령을 규정할 수는 없죠. 법령이라는 것은 그 속성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또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자배법에서 운행자 개념은 특히나 추상적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판례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고 또 그 자동차 운행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자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얻는 자를 운행자라고 합니다. 좀 더 편해지는 느낌이 있죠. 좀 이해가 되는 구석이 있죠.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누리는 자. 법원에서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운행자라고 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누리는 자라고 딱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 물어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답안지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이건 자배법에 나오는 거고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누리는 자는 법원에서 이 자배법 3조를 풀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이해 및 암기, 이해되는 데까지는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암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험은 객관식도 그렇습니다만은 시험의 궁극은 암기입니다. 그런데 암기를 이해를 통해서 암기할 거냐 아니면 무슨 연상요법으로 암기를 할 거냐 아니면 어디 위치를 놓고 위치를 가지고 기억을 해서 암기를 할 거냐 여러 가지 암기 방법이 있지만 이 자동차 보험 과목은 굉장히 논리적인 성격을 가진 과목이기 때문에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궁극은 암기입니다. 암기 안 하고는 시험 못 칩니다. 객관식이든 서술형, 주관식, 논술형이든. 근데 이해를 통한 암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죠, 제가. 자, 운행 지배가 그럼 뭐냐? 자동차의 사용 관리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는 것. 각주에 나오죠. 각주에 보시면 운행 목적지를 정하는 것. 그리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다가 경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 뭐 고속도로를 갈 거냐, 국도를 갈 거냐, 아니면 고속도로를 간다 하더라도 경부고속도로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뭐 중앙고속도로를 따라갈 거냐. 이런 목적지, 부산을 갈 거냐, 광주를 갈 거냐. 목적지를 정하고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경로를 정할 수 있고 또 경로 변경을 할 수 있고 또 중간에 휴식을 취하고 갈 거냐, 그냥 바쁘니까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갈 거냐. 이런 재반의 결정 권한을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운행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자동차 전속 운전기사는 이런 거 결정 못 하죠. 물론 이제 기본적인 그 사장님 아니면 대표이사의 결재를 안 받더라도 승낙을 득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중간에 동승자를 태운다거나 뭐 또 쉬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결정 못하는 거죠.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정 권한들을 통틀어서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운행 지배권.
운행이익은 그 자동차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일체의 이익을 얘기합니다. 간접적, 경제적 이익, 임대료, 명의, 대여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운행이익이고요. 무상대여에 따른 정신적 만족감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런 한 60년대의 사고방식은 좀 버려야 하지 않나,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상대여에 따른 정신적 만족감이 어떻게 운행이익이 된다는 겁니까? 근데 자배법 해설서는 자배법이 제정된 이후에 초기에 이 자배법이 너무 어려우니까 학자들이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자배법 해설서를 이제 출간을 하죠. 대학교 교수님들 아니면 법조계에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자배법 해설서들을 쓰는데 그 내용, 그 안에 보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 운행이익 중에 무상대여에 따른 정신적 만족감도 운행이익의 하나로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1세기에 대부분 성인이라고 한다면 집에 자동차 한 대씩은 갖고 있고 2대, 3대씩 굴리는 사람도 있는데 무상대여에 따른 정신적 만족감이 어떻게 운행이익이 된다는 겁니까? 이게 왜 정신적 만족감이 무상대여에 따른 정신적 만족감을 운행이익으로 받냐? 이거는 그 시대상을 봐야 됩니다. 그 60년대에 예를 들면 자동차 한 대 전국을 통틀어서도 그때 뭐 몇 대가 굴려다녔는지 모르겠으나 자동차 구경하기 힘든 시절에 자동차를 남한테 빌려준다. 얼마나 정말 만족감이 들겠습니까? 뿌듯하겠습니까? 자기의 경제적 위치,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좀 뭐 과시 내지는 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징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적 만족감도 운행이익이라고 봤던 건데 지금 누가 자동차를 빌려주려고 하며 빌려주는 걸 잘 꺼리지 않습니까? 사고 위험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자동차 한 대씩은 있기 때문에 잘 빌리지도 않고 잘 빌려주려고도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빌려주는 경우에도 만족감이 아니라 불안감이 있는 거죠. 사고는 내지 않을까? 차량에 손상은 가져오지 않을까? 운행하다가 어디 부딪혀서 긁어오진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 있지 무슨 만족감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런 얘기인데 우리 시험용으로는 이걸 넣어서 준비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그냥 타성에 젖어서 무상대여에 따른 정신적 만족감도 포함된다고 했을 때 이게 의문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지는 게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좀 해소해 주자는 의미에서, 해드린다는 의미에서 좀 긴 시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뭐 설명할 거리도 아닌데.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운행자는 자배법상 손해배상 주체인 운행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리는 자. 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교재에 소개한 내용, 그리고 금방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운행자 개념 여기도 별표 5개입니다. 별표 5개. 자, 운행자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했죠. 포괄적이고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우리 18페이지 여기 나와 있는 A가 B에게 자동차를 빌려주고 B가 자신의 개인적인 용무, 뭐 여행이나 이런 데 사용하다가 사고를 발생한 경우에 자동차를 빌려준 A가 운행자에 해당할까? 자, A가 B에게 자동차를 빌려줍니다. 그러다가 B가 사고를 내죠. 그래서 C가 이렇게 다치면 자, B는 자,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했는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누리는지 따지면 되겠죠. 자배법 3조는 발생할까 안 할까요? 운행 이기는 보행자라고 치면 손해배상 객체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타인, 제3자니까. 여기에 운행자가 되면 돼요. 운행자, 여기가 타인에 해당하면 되는데 여기는 타인에 해당하죠. 보행자니까. 그럼 B가 운행자에 해당하냐?
해당하면 자배법 3조 책임을 집니다. 근데 자배법 3조 책임을 지려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주체가, 손해배상 주체가 운행자. 그리고 운행으로 인한 사고, 이거 운행으로 인한 사고죠. 그리고 객체가 타인에 해당하죠. 그리고 자배법상 면책사유가 없을 것. 아직은 면책사유를 안 배웠기 때문에 면책사유가 없다라는 전제, 면책사유가 없는 사고를 갖고 제가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요건을 지금 다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요건,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요게 관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자, 그러면 B가 운행자에 해당하냐? 대입을 시켜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해당되죠. 그걸로 잘 안 되면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누리는 자. A로부터 빌려서 자기가 지금 사적인 용무로 운전하다가 사고 났으니까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은 B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B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을 했죠. 그래서 자배법 3조 책임을 지는 겁니다. 750조 책임은 사고 당사자니까 당연히 지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A는 어떻게 됩니까? 자배법 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했습니까?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고 당시? 야, 이거 참 그렇죠. 자, 다시요. A가 자동차를 빌려준 소유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했습니까?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누렸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그런데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외우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자는 소유자죠. 소유자는 운행자다. 아주 예외가 있긴 한데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유자는 운행자다. 이걸 외우라고 합니다. 그냥 외우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뭐 다른 제가 여러분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만한 설득 논리가 없어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연구를 덜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마저도 법학과에서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됐었으니까요. 실무를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됐고 지금도 사실은 그냥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배법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소유자는 무조건 책임을 져라. 그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사례에서 이러한 사안에서 자동차를 빌려준 A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해당한다 하는 걸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러한 사안에서 A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 B를 통해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도 저는 뭐 납득은 잘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저는 여러분들은 이거 연구할 것도 아니고 논문 쓸 것도 아니니까 그냥 외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유자는 운행자다. 자, 외우세요. 이거 뭐 간단한 거니까 뭐 저렇게 외우라고 하는 게 많아? 이거 다 이해 위주 과목이라며 암기 그냥 덮어놓고 암기하는 거를 배격한다며 왜 자꾸 외우라는 게 많아?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거니까 이거 외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설득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운행자. 그래서 자배법 제3조 책임을 집니다. 운행자에 해당되고 피해자가 타인에 해당되고 자배법상 면책 사유가 없고 이 사고는 운행 중 사고고 운행으로 인한 사고. 그러니까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 파트는 지금 운행자 파트니까 이자가 A가 운행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위주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집니다. 750조 민법 750조 책임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배상 책임 영역이고요. 위에 피보험자 갖다 붙이고 제일 위에 보험자 갖다 붙이면 이제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 면부책이 그려지는 겁니다. 갖다 붙이면 돼요. 하나씩 배워서 1단계 공부해서 이해를 하고 2단계 피보험자 공부하고 3단계 공부해서 하나씩 장착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은 1단계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위에 보험 관계는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유자에 대한 제가 얘기를 좀 했고요. 임차인도 자 한번 보세요. 임차인도 A가 B에게 빌려주고 B가 임차인이죠. B가 C에게 또 빌려줘요. B 본인이 운전했을 때는 당연히 운행자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누리는 자에 해당하니까 당연히 운행자에 해당하는데 B가 또 제3자에게 또 빌려줘요. 그리고 C가 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D가 다칩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서 C는 자배법 3조 책임을 지겠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C가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자배법 3조 책임을 집니다. 여기는 타인에 해당하고요. 이 사고는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운행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리고 자배법상 면책 사유가 없으니까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추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공부하는 파트가 운행자 파트니까 운행자 위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충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B는 어떻게 됩니까? B. 자배법 3조. 750조 책임은 당연히 질 거고요. 자배법 3조. 얘가 운행자에 해당하면 돼요. 운행자입니까? 운행자에 해당하는지를 보려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누리는 자. 역시 아까 처음에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그 의문이 여전히 남는 거죠. B는 빌려서 또 빌려줬는데 이걸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이 사고가 C가 야기한 이 사고가 자기를 위하여 B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사고냐? 그리고 B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누리냐? 잘 안 와닿아요. 아까 앞서 설명드린 A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 의문이 그대로 남는 거죠. 그런데 이 자는 운행자라고 합니다. 임차인이죠. 법원에서 운행자라고 합니다. B를. 그래서 이것도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기할 게 두 가지 생겼어요. 소유자는 역시 자배법 3조 책임 지고요. 750조는 없습니다. 소유자는 역시 자배법 3조 책임이 질 건가 의문이 있었는데 소유자는 그냥 운행자에 해당하는 걸로 외우자 그랬죠. 그래서 운행자니까 타인이니까 그리고 운행 중 사고니까 면책 사유가 없으니까 자배법 3조 책임을 지고요. 750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배운 이 소유자와 이 임차인은 지금 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운행자에 해당한다라고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이 페이지 여기 팁 그리고 제일 하단에 가면 정리해서 운행자라 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내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누리는 자를 뜻하지만 이 개념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이 소유자와 임차인은 운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암기하라고 그냥 책에 써버립니다. 참 이런 책은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책이죠. 책은 이렇게 막 뭘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원래 책은 아무리 수험 교재라 하더라도. 근데 원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냥 책에다가 사실 제 자존심을 확 떨어뜨려서 책에다가 써버렸습니다. 그냥 막 강의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강의에서는 이거는 암기하세요. 이거 뭐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니까 뭐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책에는 책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험 교재고 전문 서적 같으면 저렇게 쓰면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전문 서적을 이렇게 쓰면. 근데 이제 수험서고 하니까 어차피 저와 수험생 간에만 소통하는 거고 수험생 합격이 가장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운행자 파트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운행자의 개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누리는 자를 운행자라고 했고 이런 개념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소유자와 임차인은 운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냥 암기하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지 않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이 내용을 다른 책이나 다른 이제 강사님들이랑 공부하면 저는 분명히 질책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 강의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은 뭐 행운을 하면 행운하고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이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합격까지 다 이끌어 드려야 제가 그런 뭐 또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 자신은 이 자배법 또 나아가서 통틀어 자동차 보험 과목이라는 이 과목을 누구보다도 쉽고 재미있게 제가 막 유머스러운 표현을 쓰고 아니면 유머를 섞어가면서 뭐 이렇게 강의는 안 하지만 공부가 재미있는 것은 어려운 과목이
재밌어질 때는 그 어려운 영역들이 이해가 될 때 재미있는 거지. 거기에 3류 개거를 넣고 뭐 2류 개거를 넣고 개거를 넣는다고 해서 재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학이 어떨 때 재미있습니까? 그 어려운 수학이 처음에 안 풀리던 게 어느 지점에서 원리를 이해하고 공식을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해서 하나를 풀었는데 풀어보지 않은 다른 문제도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지점에 딱 이르렀을 때 너무 재밌어지지 않습니까? 그 수학 공부하는데 어디에 개그가 물론 강의를 할 때 졸리고 하니까 중간중간 양념을 넣어서 강의를 하면 보다 더 인기 있는 강사가 되고 수험생들도 좀 더 재밌어지긴 하겠죠. 근데 공부의 본질은 어려운 영역, 남들이 어려워할 때 나는 쉬울 때, 그리고 어려운 영역들이 어느 순간 이해가 될 때, 깨달음이 올 때, 그럴 때 공부가 재밌는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 특히 수학도 논리 과목 아닙니까? 이 논리적인 과목에서 그 논리를 이해하게 될 때 재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과목이 재밌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재미를 저와 함께 하나씩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개념인데요. 역시 별표 5개입니다. 운행자와 구별되는 개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 있는 그대로 공동운행자는 운행자가 2명 이상 있을 때 공동운행자라고 하는 거죠. 공동운행자의 개념이 뭐냐? 공동운행자는 운행자가 복수로 있을 때 그 자들을 공동운행자라고 합니다. 어려운 거 없죠. 보유자, 나와 있는 대로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이미 배웠죠. 이 자를 운행자라고 했죠. 이 앞에 요거를 붙이면 돼요. 조건.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이게 앞부분이 없으면 뒷부분만 가지고 풀이를 할 때는 우리가 운행자라고 풀이를 했죠. 근데 보유자는 이렇게 단서를 답니다. 조건을 달아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면 보유자라고 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여기 나와 있고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이해하시고 또 예시를 통해서 한 번 더 이해를 하시고 제 책은 이렇게 이제 꾸며놨습니다. 다 중간중간 예시를 이렇게 많이 삽입을 했고 사례 예시 아니면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예컨대 해서 그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예시들을 곳곳에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보다도 아마 혼자 공부하기에 최적화 시켜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겠죠.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에 보조하는 일. 운전과 운행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이 운전과 운행은 용어에도 나오죠. 천지 차이입니다.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운전이나 운행이나 똑같이 취급하고 이렇게 구별 없이 사용하지만 우리 공부를 자동차 보험 그리고 자배법을 공부하는 한에는 이 운행과 운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운행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운행자라고 했고 자배법상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운행자를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타인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타인도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배법에서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타인이 아니에요. 이 다른 사람은. 이 다른 사람은 운행자예요. 그러면 참 이 자배법을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든 거죠. 하나의 법문에 하나의 법조항에 동일한 용어를 쓰면서 앞에 나오는 이 다른 사람은 운행자를 뜻하고 뒤에 나오는 다른 사람은 타인을 뜻하는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용어를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냥 다른 사람을 이라고 하지 말고 운행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놓고 이건 해석은 또 이 다른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운행자야. 이런 부연 설명 내지는 불필요하게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법을 규정을 할 때 이런 세심함이 좀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다른 사람은 타인이 아니다. 뒤에 나옵니다. 운행자를 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냐? 운전자는 운행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배법상 운전자는 자신의 운행 지배와 운행이익은 전혀 없고 오로지 운행자를 위하여 그 운행자의 수족으로서, 이 얘기는 제가 개발해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사법연수원의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이 교재에서 인용한 문구입니다. 수족은 뭡니까? 거의 그 손과 발이 돼서 거의 옛날로 치면 하인, 거의 본인에게는 거의가 아니라 아예 결정 권한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수족. 그래서 이 운전자는 자배법상 책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남을 위해서, 운행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뿐인데, 운전하는 것 뿐인데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묻죠. 그래서 자배법상 운전자는 책임 주체가 되지를 못합니다. 책임 주체는 오로지, 제가 말씀드렸죠. 책임 주체는 오로지 운행자밖에 없다. 그래서 이 운전자 개념과 이 운행자 개념을 잘 구별하시면 자배법 공부의 한 8분응선, 조금 더 하면 9분응선을 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많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운전자와 운행자를 잘 구별 못해요. 그거는 수험생의 잘못이 아니죠. 학원가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연구가 안 돼 있고 법 지식이 부족하니까 잘못 가르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 배우는 것 뿐입니다. 수험생들은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교재를 통해서, 제 강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운행자와 운전자를 구별하시고 그 구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더 진행해 볼게요. 운전자. 말씀드렸죠? 운전자는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되지 못해요. 손해배상 책임 주체는 오로지 운행자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객체도 될 수 없습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손해배상 객체는 타인입니다. 자배법상 타인,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남이라고도 표현해요. 다 같은 말이죠. 자배법상 타인, 자배법상 다른 사람, 자배법상 남,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객체는 이 타인인데, 타인이라 하면 누구냐? 또 간단합니다.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자예요.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자니까 손해배상 객체도 못 되는 거죠. 이 타인은, 다른 사람은, 남은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자, 모든 사람, 뭘 뜻하기 때문에 당연히 객체도 못 되는 거죠.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배법상 손해배상 객체는 오로지 타인,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자, 좀 전에 설명드렸죠. 을 뜻하기 때문에 객체도 못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주체도 안 되고 객체도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운행자라는 말씀을 앞에 드렸죠. 뒤에 나오는 손해배상 객체인 다른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책에도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민법상 타인과 좀 구별하라는 의미에서 민법상 타인과의 개념 차이를 좀 부연 설명을 해놨고요. 운전보조자 역시 나오지만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해서 그 지배하에 운전행위를 도와주는 사람, 통상 조수를 뜻하죠. 옛날 우리 영화 보면 자동차, 버스에 안내양이 있었죠. 이런 안내양 같은 사람들. 그리고
크레인에 물건 걸어주는 보조자, 이런 사람들을 운전 보조자라고 하죠. 운전자는 따로 있고 그걸 운전을 업무로서 일로서 보조해주는 사람을 운전 보조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표현은 운전 보조자지만 우리 개념상으로는 운전자에 해당한다. 자배법상 운전자는 그 운전자와 운전 보조자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 업무와 관련 없는 선의의 보조 행위는 해당되지 않죠.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주차 후진하는 걸 보고 좀 뒤에서 방향을 좀 안내해주고 뭐 이렇게 보조해준 경우에 이 사람이 운전 보조자냐? 보험사는 운전 보조자라고 보고 면책을 하려고 들겠지만 운전 보조자가 될 수가 없죠. 타인입니다. 일시적으로 호의에 의해서 이렇게 보조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운전 보조자라고 봅니까? 운전 보조자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근데 이제 면책을 좋아하는 보험사는 운전 보조자로 보면 타인이 아니니까 면책인 거죠. 책임보험 대인배상원이. 근데 보험사는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20년 전에는 뭐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험사들도 많이 공부가 되어 있고 많이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격 따짐으로 일시적으로 선의로 행한 사람을 운전 보조자로 봐서 면책하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는 없는 듯 합니다. 자, 이제 다른 사람 나오죠. 다른 사람. 타인. 운전자와 운전 보조자를 제외한 모든 자. 자, 그러면 공부 요령, 공부 순서는 앞에 운행자 잘 이해하시고 운행자와 운전자 구별하면 8분응선 넣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운행자 잘 공부하시고 운전자 잘 구별하셔서 두 개를 구별하시고 나면 남는 거는 타인인데 이 타인은 그냥 그저 먹는 거죠. 왜?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자니까 운행자 알고 운전자 알면 타인은 그냥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각각을 막 각개전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관고리가 있는 이런 쟁점들은 하나하나 공부하고 지금처럼 운전자와 운행자를 제외한 모든 자라고 했으니까 타인은 그럼 운행자에 해당되는지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이것만 따져서 그게 아니면 타인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쉽고 재밌어집니다. 자, 여기는 운행자와 운전자 구별법 전부 다 계속 별표 5개 나옵니다. 거의 씹어먹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몇 페이지 안 됩니다. 하나, 둘, 한 장하고 뭐 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장 정도 수준입니다. 한 장 정도 이거 한 씹어서 못 먹습니까? 제 예전에 공부할 때 고등학교 때 저는 공부를 그닥 잘하는 축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학교 자체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고등학교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명문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도 반에서 한 4등? 우리 저기 4개 반이 있었습니다. 4개 반. 반에서 한 4등 정도 하면 서울대를 갔습니다. 한참 잘 나가던 선배들은 반에서 한 8등? 반에서 한 8등, 전교 아닙니다. 반에서 한 8등 정도 하면 서울대를 갔어요. 학력고사 시절 때. 지금은 이제 수능 시대로 접어오면서는 그렇게는 못 가고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과거에 학력고사 시절에는 명성을 떨쳤고 지금도 그 명성은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으나 과거만큼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제 동기들 중에 사전, 영어 사전 보면 한 1000페이지씩 되죠. 아주 얇게 나와가지고 에센서 영한 사전, 뭐 동화 영한 사전, 뭐 이런 스탠다드 영한 사전, 이런 옛날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텐데 그거 진짜 한 장씩 씹어먹은 친구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건 전설이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잘하는 축에도 못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뭐 씹어먹었다고 하니까 진짜 씹어먹었겠죠. 근데 뭐 그걸 천장을 다 씹어먹지는 않았을 테고 뭐 좀 제가 직접 물어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정말 씹어먹었냐, 몇 장을 씹어먹었냐 그까지는 모르겠으나 허위의 사실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럼 뭐
정말 안 외워지는 구간, 그걸 다 외우고 나서 그 승리감에 아마 씹어 먹었을 것 같은데, 자, 우리도 이 지금 한 장 정도 되는 구간을 씹어 먹는다는 각오로, 실제로 씹어 먹을 수도 없죠. 그 사전보다 종이 두께도 두껍고 먹을 수 없죠. 그런 각오로 한번 이 구간을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여기 운행자와 운전자 구별법을 쭉 설명을 하고 있고, 결론에 가서 하나의 팁을 딱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결론을 이해하기 위한, 결론을 암기하고 이해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을 한 거고요. 이 과정을 잘 따라가서 잘 읽어보시고 나중에 제일 뒤에 나오는 핵심 정리 결론, 이 부분만 딱 가지고 가면, 이것만 딱 가져가면 여러분 8분 응선 넘는 겁니다. 그럼 자배법 공부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쉬워지고 재밌어져요. 자, 그럼 결론은 뭐냐? 운전기사 또는 운전기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인가를 따져서 운전기사 또는 운전기사에 준하면 운전자, 그렇지 않으면 운행자로 보면 그냥 게임 끝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쭉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운행자라 하면 개념부터 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어쩌고 저쩌고, 또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누리는 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운행자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운전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쭉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예시로 쭉 과정 설명을 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내린 게 아니라 이미 자배법 해설서에 저보다 더 유능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저보다 더 먼저 자배법 해설서를 통해서 정리해 놓은 그 책을 제가 통해서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여러분 수험생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끔 가장 좀 최적화해서, 수험서에 가장 최적화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간명한 해법을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자배법의 늪에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빨리 이 구간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공부하는 내내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이 한 페이지 분량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 채의 의심이나 불안감을 갖지 말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보다 훨씬 더 식견이 높고 훌륭한 우리 학계의 교수님들 해설서, 또 법조계 해설서를 가지고 제가 정리한 거니까 의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기준, 제가 제시한 이 기준, 결론이죠. 핵심 정리 결론이죠. 이 기준에 따르더라도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 기출문제의 경우가 좀 구별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운전자로 봤습니다. 자, 여러분께 하나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고 2012년 기출문제에서 이 직장 상사의 자동차를 운전한 부하직원, 말이 부하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 부장 밑에 과장 대리면 부하직원입니까? 근데 이제 통상 우리가 그렇게 부르니까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해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실제로 부하직원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출제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부하직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부장 소유의 자동차를 직원이 몰고 업무차 출장을 가던 중, 이런 경우 많죠. 부장님 모시고 과장 대리 사원이 운전해서 가는 경우 많죠. 그랬을 때 이 운전자, 과장 대리, 부하 직원이 과연 운행자냐 운전자냐? 저는 운전자로 봤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읽고
운전자로 보여지면 여러분들이 자배법을 이해를 잘 하신 거고, 나는 운행자로 보여진다 라고 한다면 제 교재와 제 강의를 이해를 못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운행자로 판단되시는 분들은 교재 정독을 더 하시고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이해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운행자로 봐도 하나의 정답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딱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무조건 운행자다, 무조건 운전자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어려운 거니까요. 근데 저는 뭐 80% 내지는 90%는 운전자에 가깝다, 운행자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그동안 공부한 거를 토대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운전자로 보여진다 라고 판단되면 공부 잘 이해를 하신 거고, 운행자로 판단된다 라고 하신다면 한 번 더 관점을 한번 달리 한번 보셔서 운전자로 보이실 때까지 교재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각 주에 보면 제가 왜 운전자로 봤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각 주 참고하시고, 각 주 참고하셔서 한번 숙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예외도 발생합니다. 판단하기 좀 애매한 사례도 발생하지만 예외도 발생해요. 어떤 게 예외냐? 바로 대리운전에서, 대리운전자는 그동안 제가 제시한 그 구별법, 핵심 정리해서 말씀드린 그 구별법에 따르면 이 대리운전자는 운행자죠. 참 운전자죠, 운전자. 운행자라기보다는 대리운전자에게 무슨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있습니까? 대리운전비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종의 이게 뭐 근로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급여는 아니지만 서로 간의 어떤 약정의 계약에 의해서 받은 그 대가죠. 그게 운행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장님 차를 운전하는 고용 운전자가 받는 월급이 그 운행이익입니까? 운행이익으로 보려면 볼 수 있지만 그 운행이익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급여인 거죠. 그래서 이 대리운전자는 운전자에 해당합니다. 자기가 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 운행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운전자라고 봅니다. 저는 이론적으로 논리상 아무리 봐도 운전자로 보여지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시험을 칠 수 없고 제가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그냥 운행자로 보기로 합니다. 이것도 그냥 예외는 외워야 됩니다. 예외는 외워야 되겠죠. 예외. 그래서 운전자가 아니라 운행자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운행자로 봅니다. 이런 예외는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예외는 많이 발생하지는 않죠. 이 예외는 어느 구간에 가더라도 예외는 나오니까 그 예외는 외우셔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단원을 마치겠고요. 자, 이렇게 이 단원 안에서 출제된 약술 기출 문제를 쭉 제시를 하고 있는데 99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2011년도에 뭐 운행자와 보유자 그리고 약관상 대인배상 1, 2 피보험자를 비교 설명, 그리고 17년도에 운전자의 법률상 지위 및 자동차 보험 약관상 지위, 그리고 2018년도에 자배법상 또 자동차 보험 약관상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그리고 2020년도 민법상 책임과 자배법상 책임을 비교 설명하라. 답안은 어디 있냐? 약술집에 있습니다. 제 책이 두 권 있죠. 이 기본서가 있고 약술집이 한 2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약술집이 있는데 그 약술집 안에 물론 이 99년 이런 오래된 것까지는 다 못 담았고요. 2005년부터 담았던 것 같아요. 2005년부터 출제된 문제에 대한 약술 답안을 담았으니까 이 답안은 약술 집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술은 교재 안에 다 있습니다. 제발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제발 강사가 왜 자꾸 이렇게 통사정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발 제 말을 믿고 기본교재를 잘 정독하시면 사례형 문제도 다 해결되고요. 약술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자, 제 말을 믿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